Hi everyone. 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권과 해수의 순환 7단원 대단원 평가 같이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구에 분포하는 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뭐냐?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해수죠. 이거는 다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육지물 중에서는 그 다음 빙하였고, 그 다음에 하천수, 호수, 지하수 이렇게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순서대로 가면 되겠죠. 답은 1번이었고요. 다 물을 두 가지로 분류한 건데 어떻게 하냐, 빙하하고 해수, 지하수, 하천수, 호수.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수 이게 액체 상태예요. 사실은 빙하는 고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굳이나 구별한다면 고체와 액체로 나누어졌구나. 그럼 우리가 물의 상태라고 그래요. 물의 상태로 이걸 나누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율도 아니고 지역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기 보니까 수권에 해당하는 영역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권이라고 하는 거는 1학년 때도 우리가 공부했는데 물이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다 고르면 되겠습니다. 지하수라든지 하천수. 그럼 이 지층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직권에 해당되겠죠. 자, 1학년 우리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가면 직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보면 다시 한번 이쪽 4번에 가볼게요.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뭐가 옳지 않느냐? 물은 생명체의 필수적 요소다. 맞죠? 자, 이건 맞는 내용이고, 지구의 물은 대부분 바다에 있고요. 그렇죠? 지하에 있는 물은 수권에 포함됩니다. 안 된다고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잘못된 거니까 바로 3번 체크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가 바로 가장 많은 물이죠. 지구의 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수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이게 빙하죠. 그래서 A는 해수, B는 빙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에 대해서 잘못 말한 거를 골라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는 문제입니다. 옳은 거군요. 지하수에 대해서 옳은 거 말해보겠습니다. 지하수는 대부분 멘트를 아니 지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땅속에 오염될 염려가 있습니다. 뚫고 내려갈 수 있겠죠. 직접 오염이 됩니다. 위험하죠. 고갈이 걱정이 됩니다. 유한한 자원이에요. 지하수는 주로 해수가 지하로가 아니라 하천수가 지하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지금 틀리고 5번만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수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까지 가볍게 내려왔는데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7번부터는 자원으로서의 물에 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자원으로서 물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습니다. 물을 이용해 전기 얻습니다. 자, 수력발전, 조력발전. 문명은 물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4대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했던 것도 기억이 나죠, 여러분? 생태계 유지에 꼭 필요하죠. 그러면 물은 공업, 농업, 농업용수, 공업용수, 일상생활용수 다 다양하게 이용되죠, 그렇죠? 바다가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태양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41%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였죠? 농업용수. 지금 여기 벼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수. 생활용수. 자, 1번 농업용수, 2번 유지용수, 3번 생활용수, 4번 공업용수.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A는 생활용수, B는 농업용수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9번은 지금 뭐냐? 9번이 좀 어려운 내용이네요. 사실은 이제 9번 내용이 아이들이 상당히 질문이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연 강수량이 여기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우리나라가 지도를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지도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리니까 선생님이 지도를 잘 그리세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같죠? 그죠? 제주도도 있고, 울릉도, 독도도 있고, 여러 가지 땅들이 있는데, 여기에 쫙 내리는데, 1년에 내리는 양이 1300ml래. 야, 우리 밀리미터는 10mm, 아이고, 요거 안 나갔네. 10mm가 1cm거든요. 그러면 1300은 130cm. 1300mm는 이게 130cm야.
130cm는 1m하고 3m, 1.3m에 해당돼요. 100cm가 1m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두께로 해가지고, 이 비가 내리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확인을 해주고, 두께를 또 하나 그려볼게요. 이거 어떻게 그리나?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두께가 있다고 합시다. 요 두께 있죠, 요 두께. 요게 1m 30cm로 우리나라를 뒤덮어, 비가. 그럼 이 비가 한쪽으로 몰리면 엄청나게 양이 많는데 그냥 그대로 덮었다고 생각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전 세계 평균은 전 세계 지구본을 그려야 돼. 지구를 엄청나게 크게 그려야 되겠죠? 지구본을 막 됐다 크게 막 지구본을. 여기에 그냥 두께가 80cm. 그럼 80cm면은 이 130이 커, 80이 커. 몇 cm로 따지면은 얘가 크죠? 얘는 두껍죠? 그런데 지구 전체의 양을 따지면 이게 더 많은 양이에요, 사실은. 선생님이 얘를 수업시간 어떻게 했냐면, 한국은 어떻게 보면 바가지, 세숫대야. 세계는 욕조, 크다란 호수. 거기에 이게 비가 내리면 요만큼 내린 거하고 요만큼 내린 거 양이 있는데, 한국에 내린 걸 한국 사람들이 나누었으면은 1년당 2546억, 여기 단위가 달라. 세제곱미터래요. 그냥 여기에서 내린 비 중에서 요만큼을 개똥이가 쓰고, 또 요만큼을 길동이가 쓰고, 요놈을 철수가 쓰고, 뭐 그렇게 따지는 거야. 인구 대비로. 그럼 인구 대비로 따지면 이거 세제곱미터니까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려우니까 이게 피자야. 대한민국 피자인데, 대한민국 피자를 1년 동안에 가지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피자 양은 요만큼이다. 이만큼. 단위가 좀 다르니까 헷갈려 애들이. 그럼 세계인들이 먹을 만한 피자가 여기 있어. 근데 그걸 세계인들이 먹을 만한 피자는 요만큼 비가 내리는데 그걸 난 따주니까 내가 이만큼 먹었어.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 평균 될 때 이만큼인데 세계인의 평균으로 따지면 이만큼이니까 이게 더 많다는 얘기, 수치적으로. 그래서 어쩌란 얘기야. 결론이 뭐야? 결론이 우리나라가 물 부족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물 부족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는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평균으로, 우리나라 평균으로 따지면 이만큼이고, 세계적인 평균을 따지면 이만큼이다. 근데 그게 비해서 우리는 적게 사용되고 있잖아, 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되는 양도 적어요. 15,000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개인적으로 2,500인데 또 더불어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그 비를 우리가 가다 놓을 수가 없어. 수자원을. 우리는 뭐 한 70%가 국토가 다 산이야. 그럼 비가 다 내리면 그냥 다 바다로 그냥 흘러가 버리죠. 그걸 저장했다가 쓸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못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댐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렇게 가둬 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평균 나눠보면 적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은 세계 평균 강수량보다 훨씬 많지만 인구 밀도가 높아가지고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양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적다. 여러분들한테 요 밀리미터 세제곱센티미터를 따져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요렇게 한국이 세계 평균에 비해서 비는 많이 내리는데 사용되는 양은 세계 평균에 비해서 훨씬 적게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적게 공급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 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려된다.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다. 아이들이 좀 어렵다는, 이게 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달리 상이 아니에요. 이 단위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건 지우고, 너무 어려운 건 하지 마. 선생님이 얘기해야. 그런데 한번 가볼게요. 깊게 공부해야 될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자, 해수의 표충수온인데, 자, 이 표충수온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실험 영상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고 그랬어요. 자, 적도지방에서 수온이 가장 높으냐? 자, 적도지방에서 수온이 가장 높으냐? 이거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면 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수온이 높다고 아까 교과서에도 우리가 봤었는데 가장 높아요, 지금. 태양의 고도, 이게 지금 지구를 그리면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태양이 비추는 태양 고도가 높은 데가 적도야. 적도는 거의 90도 이상으로 태양이 막 쨍쨍쨍 내리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적도에 있는 바닷물이 극지방으로 양쪽으로 그 열을 전달해서 지구의 복사 평형을 이룬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마 좀 더 공부가 깊게 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수온만 높다, 이것만 보면 돼요.
여러분 바람이 강하면 온도가 떨어뜨리겠죠. 수온이 낮게 돼요. 높지는 않습니다. 이 고緯도라고 하는 거는 적도가 아니라 극지방을 얘기해. 극지방. 북극, 남극. 갈수록 수온은 대체로 낮아지죠. 기억만 동그라미 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표층수온 관련해서 실험했었는데 층상 구조를 나타낸 해수에. 근데 보통 보면 이제 0도보다 높죠. 깊은 바다를 하더라도 0도보다 높고요. 표층수온이 20도가 넘는 바다는 이게 지금 적도지방 같은 해수면 온도인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죠. 지금 이 그림이.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층상 구조인데 여기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가장 안정한 층. 뭐가 안정하냐? 이 안정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수온이 자 여기 A, B, C가 있으면 A와 B층에서는 온도가 높은 온도죠. 지금 B와 C층에서 온도의 경계에서는 이제 낮은 온도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낮은 온도가 아래쪽에 있고 높은 온도가 위쪽에 있는 물이라면 얘들이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B층이에요. B층은 대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잠수함을 타고 이렇게 배가 가는데 위아래에 움직임이 없어 물이. 그럼 안정하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대기권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위아래에 바람이 막 분다면 비행기 되게 위험하죠. 근데 이런 대류가 없는 층이 하나 있어. 그게 성층권이에요, 사실은. 아래쪽이 온도가 낮고 위쪽이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층이 되는데 해수에서도 이런 층이 있다. 이게 바로 수온 약층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는 혼합층입니다. 혼합층은 물이 막 섞여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물이 섞여가 두꺼워지느냐 안 되느냐 이런 내용을 했었고 깊은 바다는 그런 것들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해가지고 온도 변화가 없었다 해가지고 심해층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교과서에 있습니다. 정답은 수온약층 B가 정답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일단 락으로 앞에 있는 쪽수를 우리가 공부했고요. 밑으로 한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쫙 내려 다음 페이지 바로 이 실험 영상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까 12번의 문제는 13번의 실험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해했었던 내용이에요. 볼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수온의 연직 분포, 연직이 좀 어려워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건데 사실은 수직 분포 이렇게 해도 의미가 통한다라고 해서 수직으로 기억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었죠.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당연히 전등은 태양의 역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등빛이 강하면 A 온도가 높아져요. 여기 온도. 그리고 전등을 10분 동안 비춘 후 측정된 온도는 자 A, B로 내려가면 2cm씩 내려갔던 거 기억나죠? A가 B보다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 당연히 높겠죠. 위쪽일수록 전등에 가까울수록 높아요. 여기가 높고 그 다음 이렇게 내려갔던 거 기억나죠? 4번에 보면 선풍기의 바람이 강하면 이 표층에 있는 물을 섞어줘요. 그래서 두꺼워진다 그랬죠. 혼합층이 두꺼워진다. 다 맞네요. 근데 옳지 않은 거 고르라니까 5번밖에 없을 것 같아요. 봅시다. 휴대용 선풍기로 수면에 바람을 일으키면 A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당연하죠. 자, 이거 간단히 해결했고요. 염분 정의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염분의 정의는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으로 우리가 정의했어요. 바닷물 1kg이야. 근데 아이들이 이제 이걸 보지 않고 그냥 1g인지 kg인지 대충 본 친구들은 틀립니다. 바닷물 1kg. 그러니까 벌써 1번과 2번만 하시면 돼요. 3번까지 있네요. 그람 이건 틀렸습니다. 순수한 물이 아니고 염류의 총량 바로 2번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느 바닷물 A에 포함된 순수한 물과 염류의 양을 나타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순수한 물. 자, 그런데 염분을 물어봤으니까 이 바닷물 1kg에 해당하는 양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순수한 물에다가 염류를 섞으면 이게 바닷물의 흉내를 내죠. 그럼 바닷물이 둘이 이제 500g이 된 거죠. 순수한 물은 바닷물이 아니에요. 근데 염류를 섞어서 녹이면 이게 바닷물이 돼요. 그럼 바닷물 500g에 결국 염류는 20g이 들어있는 꼴이죠. 그럼 우리는 1kg을 얘기한다면 1000g을 얘기하는가? 1000g. 이 1000을 우리가 kg로 씁니다. k로. 그래서 얘가 1kg이 되는 거고
1kg의 염류는 자 어떻게 된 거냐? 500g에 20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럼 1kg이면 2배니까 40g이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닷물에 1kg에 40g의 염류가 들어있을 때 단위는 어떻게 쓰냐면 40 PSU practical이라고 salinate라고 발음해야 되나? 유닛 이렇게 했었어요. PSU 40 PSU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실용 염분 단위. 영어 발음이 좀 부정확했죠? 자 그러면 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염류에 관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바닷물이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염분비 일정 법칙 등등 그런 공부들 했단 말이죠. 근데 가장 많은 게 염화나트륨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지금 마그네슘은 나왔는데 염화나트륨이 안 보여. 기억이 바로 염화나트륨이에요. 여기 바닷물이 짠물이 나는 까닭은 염화나트륨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트륨. 벌써 틀린 거는 지금 5번이 틀렸어요. 나머지 다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확인해 봅시다. 35g의 염류의 총량이니까 35 PS 바닷물 1kg. 그리고 기억은 염화나트륨. 그럼 바닷물 1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은 이게 10분의 1로 줄니까 1000g에서 35니까 100g에는 3.5가 되겠죠.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이 존재하니까 얘들이 녹아 있잖아요. 염화나트륨. 얘들이 녹으면 이온 상태가 돼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간이 존재하는 이온은 나트륨 이온도 있겠지만 염소 이온이다.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요거까지 해서 5번 우리가 정답 틀린 걸로 염화나트륨을 해야 되는데 마그네슘 나와 있으니까 틀린 걸로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쭉 내려가 볼게요. 17번은 뭐냐? 여기 칼라 색깔이 아니야. 여러분들 한번 헷갈리겠네. 칼라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색상을 가볼게요. 여기가 태평양 우리 교과서에 A라는 게 있었고요. 여기가 대서양 우리 교과서에 B라고 나와 있었는데 B가 좀 위치가 좀 다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도양 여기는 C가 위에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옳은 거를 물어봤나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 모두는 뭐 2개 이상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면 하나만 고르면 되겠어요.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자, 표층 염분은 적도에서 가장 높은 게 아니라 적도에는 비가 많이 내려. 강수량이 많아. 증발량보다. 그래서 높지가 않아. 이건 틀렸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맞는 걸 골라야 되잖아요. 표층 염분은 태평양보다 우리 대서양에서 높다고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죠? 대체로 높았어요. 자, 1kg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의 양. 염화나트륨의 양은 달라. 근데 모두 같아. 틀렸어. 뭐가 같으냐면 염화나트륨이 들어있는 비율이 같은 거야. 염분비. 그러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니은만 해주면 되겠네요. 모두 골라라 했는데 니은밖에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염분비가 일정한 게 성립되는 까닭을 물어봤잖아요. 염분비가 일정한 게 뭐냐? 왜 일정하냐? 사실 우리가 해류를 공부했어. 해류. 그렇죠? 그래서 오랜 동안 바닷물이 해류를 통해서 이동해. 그래서 순환이라고 그래. 이걸 순환. 그렇죠? 바닷물이 계속 순환하면서 염류들이 골고루 잘 섞이니까 염분비가 일정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순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너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적도지방의 염분이 높지 않는 이유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표층 염분이 증가하는 그 반대인 경우를 물어봤어요. 그럼 증발량이 많으면 평상시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염분이 좀 많아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첫 번째 기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강수량이 많으면 안 되겠죠? 반대로. 그리고 육지는 소금기가 없는 물이야. 근데 강물이 이제 흘러 들어가면 안 되겠죠? 기억만 골라주면 돼요. 자, 북한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해안가에서 쓰레기가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는데 남쪽으로 이동하는 해류가 바로 여기 밑에 있는 C. 북한 한류가 되겠어요. 북한 한류. 요 C가 북한 한류예요. 자, 밑에 문제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북한 한류를 골라라는 것 자, 이제 해결했고요. 밑으로 마지막. 자, 우리나라 지역에 있는 해류들이 있는데 조경수역은 자 여기에 플랑크톤의 먹이인 영양분들이 많은 지역인데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CD가 만나는 곳이 바로 조경수역이라고 교과서에 우리가 잘 나와 있죠. 이건 좋은 어장을 얘기해요.
플랑크톤이 많은 곳에 물고기들이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플랑크톤이 많이 생성되기 좋은 조건이 영양분, 부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석 현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다의 물의 높이가 이만큼 됐었는데 물이 빠져나가. 그래서 이만큼으로 낮아져. 높아질 때, 가장 높을 때를 만조, 가장 낮을 때를 간조라는 용어로 써서 해수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조위예요. 그러면 만조위, 만조 때의 바닷물의 높이 조위, 간조 때의 바닷물의 높이 간조위. 이 차이를 우리는 조차라고 그래요. 조차. 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A는 조차다.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보다 황해가 크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해는 욕조 같은 곳이고 황해는 세숫대야 같은 곳이다. 똑같이 한 바가지의 물을 퍼내면 급격히 해수면이 낮아지는 곳이 황해다. 황해가 조차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해는 어디냐면 우리가 서해를 얘기하는데 서해에 이 좁차가 크기 때문에 물살이 셉니다. 들고 나고 하는 물살이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조력발전을 건립하기가 좋다, 건설하기가.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화호에 있는 조력발전소 예를 들었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가 최대로 일어나는 시기. 자, 조차가 크게 일어나는 시기를 우리는 사리라고 그래요. 사리. 작게 일어나는 때를 조금, 그러니까 크게 최대로 일어날 때는 조금은 아니고 사리다. 틀렸다. 기억, 니은만 골라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항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23번의 그래프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조위 변화인데, 지금 우리가 이 높이 보면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가 5시야. 새벽 5시.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조위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다음날 이 지역의 첫 번째 간조 낮을 때를 물어본 거거든. 낮을 때? 그럼 5시냐? 아니야. 달과 관련돼 있는 건데 달이 하루에 50분씩 늦게 떠. 50분씩. 달이 지구 둘레를 공전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 간조도 50분씩 늦어져.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5시하고도 50분의 간조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 우리가 갯벌 체험하러 갈 때 뻘이 드러나는 시간이 오늘 5시였으면 50분이 늦어진 다음 날은 5시 50분에 나가면 된다. 물때를 알아야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스님이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력발전소 아까 위에서 설명을 했죠. 황해입니다. 서해에 있어야 돼요. 우리 대표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시화호에 있는 조력발전소 사진까지도 스님이 보여줬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수업에 빠졌던 친구들 또 두세 번씩 들려보고 교과서도 살펴보면서 공부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해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